어두운 이 세상에 밝은 빛이 되어주는 감동적인 사연을 전하는 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오늘은 아주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또 투철한 직업의식과 정신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환자들을 살리는 우리 시대의 영웅 이국종 교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위해 포기라는 단어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그의 멋진 행보. 오늘의 만남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저와 함께 그분 만나러 가보실까요? 1년에 200번 헬기에 오르며 생사를 넘나드는 이들에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 중 관통상을 입은 석혜균 선장을 긴 수술과 치료 끝에 살려낸 아덴만의 영웅. 그리고 최근 귀순한 북한 병사의 총상을 치료하며 의사로서의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다시 한번 더 각인시켜준 우리들의 영웅. 아주대 중증외상센터 외과의사 이국종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에서 왔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신년 인사를 우리 시청자들에게 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먼 곳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사랑이 모든 가정에 평화 안녕이 깃들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의사 가운을 입고 계신 모습을 가까이 이렇게 처음 뵀는데 지면과 화면에서만 보다가 뵈니까 그 왼쪽 근육이 잘 안 움직이서요. 네. 어떻게 된 일이죠? 크게 사고가 났어가지고 졸음운전하다가 이쪽 왼쪽은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얼굴 보고 사진을 잘 안 찍습니다. 그렇군요. 언뜻 보면은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땐 남들이 잘 때 모르는데 모르겠는데. 사진을 찍어놓으면 너무 잘 보여서요. 예. 우리 이 교수님 그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관심이 우리 온 국민들이 지금 좀 뜨겁게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증외상센터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외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신체에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충격에 의해서 뭐 작건 크건 어떤 상처를 입게 되는 상황을 모두 외상이라고 통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증외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와 심각도가 의학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 사람이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지 못하면 곧 생명을 잃을 정도로 위중하게 다친 그 상황들을 중증외상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국정법으로 불리는 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해서 전국의 관역별로 이제 중증외상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여기도 바로 그것 중에 하나죠. 현재 그 현황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 법이 제정이 되고 예산이 통과가 된 게 이제 2011년에서 2012년도에 걸치면서 중증외상센터 설치에 관한 관련 법안하고 거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확정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12년 이제 그래서 그 후반에 첫 번째로 정부에서 이제 5개 센터가 지정이 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센터 지정에서 저희는 제외가 됐었고요. 왜요? 하여튼 제외가 됐었어요? 저희는 그때 떨어뜨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헬리콥터 같은 것도 지원이 이제 됐었는데 이제 저희 기관은 그런 걸 받은 적이 없고요. 저희가 지금도 헬리콥터를 기동하고 하는 거는 그 소위 말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닥터 헬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저희는 그냥 소방방재청에서 산불 진화 목적이나 인명 구조 목적으로 쓰고 있는 헬기를 이제 저희가 부탁드려가지고 빌려서 타고 출동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저희가 2차 선정에 그래도
그때 지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그 센터들 중에 하나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는 골든 아워, 좀 우리 일반 시청자들도 다 알아듣기 쉽게 이 골든 아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선생님 입으로 말씀해 주세요. 중증외상을 당하게 되면 그 몸에 내부장기 출혈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사람 몸 안에는 그렇게 혈액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그 혈액들이 굉장히 소실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혈액이 빨리 빠져나가게 되면은 사실은 사람은 3분의 1만 혈액을 잃어도 이제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되고 반 이상 혈액을 잃게 되면은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사람 몸 안에 있는 혈액량이 얼마나 되냐면 자기 체중의 5% 정도 잡습니다. 네. 그러니까 70kg짜리 성인이라고 해도 몸 안에 있는 피의 양 전체가 한 3.5리터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 40kg 정도밖에 안 되는 좀 마른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몸 안에 피가 불과 2리터밖에 안 되는데 그럼 1리터짜리 우유팩 하나만 잃게 되면은 생명을 잃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체 중증외상으로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네. 사고 발생 직후에 돌아가시는 분들부터 그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받지 못해서 계속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사고 발생 직후부터 해서 첫 1시간 정도 동안에 제일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제일 치명적이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때 품어져 나오는 피만 일단 막아줄 수가 있으면 어떤 수술적 처치를 해서라도요. 네. 그러면 그 환자분의 생명을 일단은 연장을 해서 저희가 좀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처음에 첫 1시간을 골든 아워라고 해서 가장 그렇군요. 중요한 처음에 1시간 동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즘에는 사실은 골든 아워도 너무 이제 루즈한 표현이다 그래서 플래티넘 미닛이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1분 1초가 환자분들한테는 정말 백금과 같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처음에 중증외상 환자분이 다치고 나면 몸 안에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이제 출혈이 되게 되고 그 출혈이 돼서 그 빠져나가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몸 안에서 불과 1리터나 2리터 정도의 피를 흘려내보내는 건 사실은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되는데 1리터짜리 우유 팩을 네.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바닥에 부어보면은 다 빠져나가는 데까지 정말 몇 초면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속도로 빨리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 혈관이 터지거나 내부장기가 터지게 되면 1리터짜리 우유백에 구멍이 나서 거기서 우유가 쭉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로 빠른 속도로 환자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지 금방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플래티넘 미닛이라는 표현까지 써서 네. 초기 단계에서 응급 처치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곧장 수술적인 처치 내지는 어떤 영상의학적 시술을 통해서 일단 피가 뿜어져 나오는 걸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환자의 뭐 나중에 재건술이라든가 근치수술을 더 고려할 수가 있지. 처음에 뿜어져 나오는 피도 못 막으면 환자의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발생하면서 환자분이 처음에 돌아가시는 그 가장 많은 그 퍼센트가 몰려있는 그 시간대가 사고 직후에서부터 초창기 처음에 한두 시간 내기 때문에 골든 아워라는 표현까지 써서 그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잘 전달이 되고 또 공감이 됩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중증외상센터 더 많아져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이외에도 또 어려움들을 한번 우리 국민들이 좀 알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중증외상센터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중증외상센터 자체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그냥 뭐 한국 의료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네. 한국 사회 전반적인 현실이 다 이렇게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이 아마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중증외상센터가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거나 네. 뭐 중증외상센터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어떤 병원이라든가 의원 아니면 의료계 전체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네. 좀 이렇게 진정성을 가진 시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그냥 자본의 논리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자본의 논리가 빠지고 나서라도 그 자본이 지원되고 난 다음에도 그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봐야 되는데
그냥 다른 국제 사업들 비슷하게 외상센터들도 이제 병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또 하나의 그냥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냥 현금 지원 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해서 보면 이제 병원에 유리하게 그걸 얼마든지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키는 사람이 열이라도 도둑 한 명 못 막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어느 나라든지 공직사회 약간 좀 스티프한 면이나 그런 거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좀 뷰로크라틱하기도 하고 공직사회. 근데 전반적으로 그 공직사회의 그런 퀄리티 같은 것도 그냥 일반 국민들 수준하고 다 연동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공직자분들은 어디 저기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한국 사람들인데 다 우리 이웃이고 오히려 우리들 중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해서 공직에 들어갑니까? 근데 그분들이 참 어렵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규제나 통제나 간섭을 안 하면은 저기 뭐 바닥을 모르고 이렇게 정말 막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어떤 경우는 좀 들여다 봐주셨으면 하는데 또 일부러 안 들여다 보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군요. 그분들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공직자분들의 입장을 네. 저는 많이 이해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군요. 뭐 잠깐 공직은 그 자리에 왔다 가는 자리인데 네.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못하라 문제 만들겠습니까? 한국 사회 다 그렇지.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의료계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전에 한 신문의 기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다. 그래도 최고의 직업을 꼽으라고 한다면 난 망설임 없이 의사를 꼽는다. 이유는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한 사람 살리는 일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아마 그런 것들이 대부분 제가 기고를 한 건 아닐 거고요. 그냥 아마 짧은 전화 인터뷰나 그런 걸 통해서 아마 기자분들이 쓰시는 것 같은데 네. 의사가 뭐 아주 최고의 직업이라든가 제일 귀한 직업이다라고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까?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이제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오더 체계에서 가장 하부에서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직업이다. 의사만이 뭐 바닥까지 특별하다거나 얘기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하거나 뭐 생명을 살리는데 뭐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이 생활을 하루도 못 합니다. 그러면 저만 하는 일이 옳은데 사회에서는 왜 이렇게 대접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네.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아주 어릴 때는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릴 때. 그래요. 외과 네. 의사가 뭐 큰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현실도 안 그렇고요. 지난해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강현규 군이 아픈 환자 살리는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진정한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롤 모델로 이번에 귀순 병사를 살린 우리 이국종 교수님을 모델로 삼읍시다 하는 말에 저 굉장히 벌떡 일어나서 박수 쳤거든요. 사실은 저희 의과대학에서 의사들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의과대학 들어와서 이제 왜 의과대학에 들어왔는지 쭉 얘기하거든요. 네. 그때 오히려 나는 이제 선교를 위해서 의과대학 들어왔다던가 무슨 봉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했던 친구들 중에 실제 그런 삶을 사는 친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어린 학생이 하는 말이 그렇게 와닿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의과대학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강도 높게 트레이닝을 잘 받아서 일단은 지식이 충만해져야지 그래야 일단 환자분들한테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이 없으면서 마음만 가지고 이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 저희는 굉장히 엔지니어링적인 부분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스피리추얼한 부분이 강하면은 사실은 그 스피리추얼한 부분만 가지고도 웬만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잡 포지션들이 많은데 저희는 사실은 엔지니어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저희 기본 실력 바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를 다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 가지를 일단은 저희 집도 너무너무 가난했었기 가난했어요. 때문에 병원 다니는 것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올 정도라 이러니 내가 의사를 하는 게 낫겠다 막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또 저희 동네에 굉장히 훌륭한 내과의과 선생님들을 많이 보면서 자랐거든요. 네. 아, 저분들은 좋은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니까 되게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제가 사관학교를 좀 가보려고 그랬었는데 시력이 나빠지면서 그게 저희 때는 나은 시력이 1.0만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때 예, 네. 공무사관학교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좀 이렇게 미달됐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써도 결국 이 세상을 그렇게 떠나시는 분들 30년 동안 너무 많이 봤거든요. 우리 이 교수님도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렇게 무기력함도 많이 느끼고, 이건 제가 그냥 그 치료하는 그리스도의 일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냥 주님이 저희의 손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지, 저희 인간의 힘으로 뭐 다 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자분의 생명을 이렇게 잃어갈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돌아가시겠구나 싶었던 분이 극적으로 살아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건 같은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젊은 친구고, 이 친구는 이만하면 견뎌내야 되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이렇게 제가 쭉 밀린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밀릴 때 느낌은, 큰 대형 트럭 같은 거를 갖다가 저희가 트럭이 이렇게 달리는 거를 범퍼 앞에서 이렇게 막아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 뭐 트럭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쫙 밀려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발이 밀리면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땐 굉장히 무기력하고, 이게 역시 인간이다 하는 게 아니다, 교만해지면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하죠. 저희가 하는 건 그저 사람이 할 바를 다 하는 거지, 사람으로서 할 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의학적 지식,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신 장비들을 이용한 최신 첨단 기법에 뒤지지 않는 인간들의 그 짧은 머리에서 나온 바에 준한 의학적 상식 수준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게 저희가 근본적으로 최종적인 그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만약 다시 그 나이로 돌아간다면 뭘 하겠니? 그러면 해군 사관학교에 갔었을 것 같다 하는 얘기도 어디서 하셨어요? 그 육상에서의 삶이 그렇게 평탄치 못하니까 해군은 그 군 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강합니다. 해군도 사실 보면 의사 집단 비슷하게 굉장히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전문가 집단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렇죠. 해군은 비교적 그 굉장히 위에 있는 고급 장교들이 제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제독님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제일 밑에서부터 내려오는 갑판 사관이나 기관 사관의 입장에서, 장교도 아니고 그냥 정말 일단 하사관에서부터 들어오는 의견도 그 의견을 정확히 듣고 캐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함정이 침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명하복식 문화만 발달한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상향식 그 의견 접수에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조직 문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뱃사람 기질 같은 게 있어서 육상에서 자기 의견이 근무를 하다가도 자기 자신의 의견이나 그런 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도가 아니다 싶으면은 내 배 타면 될까 아이가 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 배 타고 더 힘든 데로 가면 되니까 나는 이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 의견이 싫으면 절 뭐 전출시키십시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를 그 짧은 군 생활하는 동안에 많이 봤는데, 그런 것들이 해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네. 그리고 그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사실 함장을 맡을 정도의 계급이 되면은 군에서는 제일 높은, 이제 뭐 제독님들은 정무직이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중령이나 대령급에서 이제 함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령이나 대령이 위치하는 위치를 보면 육군을 보면은요,
육군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진지를 구축하고 어떤 그 지휘 선상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고급 장교들은 뒤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후방 벙커에서 전체적인 전선을 물론 보면서 지휘해야 된다는 점도 있지만 일단은 피지컬하게 이 뒤쪽으로 물러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해군의 그런 차이가 있네요, 정말. 해군의 장교들은 고급 장교일수록 오히려 함장이나 함장 같은 경우에는 절대 브릿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브릿지라는 게 보면은 우리 제2연평해전 때 윤영아 정장이 거의 초탄에 절명했거든요. 네. 근데 생명을 잃을 때 북한군이 노리고 쐈다고요. 네. 브릿지를 노리고 쏜 거예요. 그러니까 함장을, 정장을 먼저 제거하려고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그런데 그게 아주 그런 식으로 많이 함장, 정장들이 있는 그 브릿지라는 위치는 적의 화력에 제일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곳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 지휘관들의 전통은 제일 어떻게 보면 적의 화포에 노출되어 있는 바로 거기서 지휘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함정을 끌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지휘관은 가장 위험한 곳에 위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자신의 부하들하고 같이 생을 같이 할 자세를 갖추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래서 올라오는 그 아래 사관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고 그런 해군의 조직 문화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릴 땐 잘 못 느꼈는데 이 나이가 되니까 우리 해군 많이 홍보대사님답고 예. 명예 해군 소령 이국종 소령님답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근데 목사님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사회에 그런 조직 문화가 있는 데가 있나요? 윗사람들이 그렇게 네. 윗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포지션에서 자리를 고수하면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그런 조직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한국 사회에. 네. 그래서 저도 해군에 갈수록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보기엔 특히 네. 의료관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아하. 예, 네. 의료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수병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해군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 젊은이건 아니면 해군과 인연이 없던 젊은이건 해군에서 제가 많이 배웠던 교훈 중에 지금 모든 젊은 세대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걸 꼽으라고 하시면은 해군에서 배웠던 것 중에 굉장히 큰 느낌은 일단 굉장히 어려움을 돌파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다 한복판에 나와 있을 때 정말 파도가 2m, 3m만 치더라도 굉장히 이 함정들이 요동을 심하게 치거든요. 근데 저희가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군 군가 중에 파도를 깨워 나래를 편다는 그런 군가가 있는데 그게 파도와 정면으로 맞부딪히더라도 절대 가라앉지 않을 정도의 기계와 배포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용기와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쏟아부어서 어려움을 돌파를 해나가야지만 앞으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분명한 그런 메시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무리 있더라도 또 지금의 상황을 극복을 하셔야지 나중에 해군의 함장같이 지휘관이 됐을 때 자기가 모든 걸 다 내려다보면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또 지금 젊은 세대들이 나중에 자기가 이제 리더의 위치가 되면은 절대 뒤에 있지 말고 해군의 함장처럼 해군의 지휘관처럼 적의 포화로부터 노출된 가장 위험한 브릿지에서 진두지휘를 해나가는 훌륭한 리더가 되시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의학도들을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자기 실력이 충분해야 됩니다. 실력. 그렇기 때문에 대학 생활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느낌이 들더라도 있는 힘을 다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만큼 환자분들을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셔야 되고 지금 하는 공부나 학업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절대 그걸 포기하거나 물러나거나 그렇게 물러섬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만나는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피를 쏟으면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환자분들은 훨씬 더 절박하고 크리티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겉은 멀쩡해 보이더라도 안에 정말 치명적인 질환을 숨기고 오는 그런 환자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잡아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방대한 학업량을 감당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의학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데 많은 것을 보시려면 책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뭐 소설책이 됐건 어떤 문학소설이 됐건 아니면은 사회 현상을 다루는 여러 가지 서적에 대해서 편향되지 않고 굉장히 많은 독서량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앞으로 여러 다른 사회 저변을 이해하고 환자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우리 중증 외상센터장이신 이국종 교수님께서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요? 앞으로 지금부터 진짜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려면 한 스텝 한 스텝 걸어 올라가는 게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한국 사회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컴피티션이 심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돈을 쫓는 일은 굉장히 다들 있는 힘을 다해서 다 하는데 그 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냉혹하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변해버린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제가 어릴 때 느꼈던 그리스도의 사랑 같은 따뜻한 감정이 새해에는 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좀 많이 깃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생명 사랑의 길에서 나라 사랑의 길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한번 힘내시라고 하이파이브로 이렇게 응원하고 싶거든요. 파이팅 한번 할까요? 파이팅! 감사합니다.